네, 다음 문제 14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 고려 시대에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실시한 목적을 좀 물어봤는데요. 앞에 보니까 첫 번째 내용은 향리의 자재를 뽑아서 서울에서 인질로 삼고 또 그 고을 일에 자문에 대비했다. 이게 바로 기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경제 사신관으로 경순왕 이 김부를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 기인 제도와 사신관 제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호족을 통제하면서 호족을 사신관은 조금 우대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기인 제도는 견제하는 게 좀 강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 세력들을 이제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자식을 제거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 기인 제도. 그러니까 뿌리 찾아 올라가면은 통일신라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상수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신관 제도라고 하는 제도는 우대해 주는 정책.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가 나오는데 이걸로 사신관은 나중에 계승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보면 요거는 호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이 신진 세력을 등용을 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이 신진 세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좀 다양한 세력들을 다 포함시키는 건데 이 표현들에 좀 제일 어울리는 게 나중에 이제 문벌 귀족화가 되면서 이런 신진 세력들을 등용을 해서 나중에 조금 중앙에 있는 문벌 귀족을 좀 누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인종 때 좀 보이는 형태고 이거에 대한 나중에 확산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것들이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구려의 계승의식 이게 물론 있었으니까 나라 이름이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좀 썼겠지만 지금 이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3번도 직접적인 관계가 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건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5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빈출도가 높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이 중세 고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조선 전기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라고 할 때 중세 이 고려만의 특징은 상당히 남자와 여자가 균등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 중세 시대 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려 시대 때는 여자가 재혼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자유로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재혼을 해서 낳은 자식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중세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방원이 법제화를 좀 시키면서 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지는 게 바로 조선 사회의 특징이 되겠는데 이 근대 태동기 내용은 금방 이런 여자의 어떤 재혼 그 다음에 그 자식에 대한 설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문제는 이거는 나오고 요거는 그런 게 없다 이런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조선 전기까지의 분위기 그러니까 요 분위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요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요 때는 남녀의 관계가 거의 균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 관계가 균등해서 양자 같은 것들을 들이지를 않는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여자 쪽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받든다 이게 봉제사 이런 표현 좀 쓰게 되는데 여자 쪽에서도 제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확산한다라고 한다면 외손자도 이런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여자 집에서 기거하는 형태가 강한데 이게 바로 남귀 여가혼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집에 생활한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가 간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비슷한 게 바로 이제 앞에 있었던 것 중에서 이제 서옥제
뭐 이런 것들과 좀 유사한 대릴사위제 이런 개념과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호적 같은 경우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별이 그렇게 크게 없었다 이런 것들 특징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남자 중심으로 양자를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장자 중심으로 상속을 받는다든지, 요때는 상속받아도 균등 상속을 받고, 그리고 내가 좀 제사를 지내겠다 하면은 한 5분의 1 정도를 더 가산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여기는 장자 중심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조선 후기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았다. 자,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양자를 드렸다. 요거는 이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맞는 말이고요. 부모의 유산이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됐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한 분위기, 요거는 이 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답 찾아보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6번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려시대 때 어떤 기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제신, 자, 제신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 중서문화성에 상당히 높은 2품 이상의 신하들, 이 제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밀이라고 하는 얘들은 중추원의 군사 기밀을 가진다고 해서 이름을 추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 2품 이상으로 구성된 이렇게 아주 고관들의 귀족회의라고 보시면 되고,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조선 후기에는 최고적인 그런 정무기구로 발전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기구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병마사가 조선 후기로 가가지고 도평의사사로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번에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국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얘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중추원 안에서도 승선이라고 해서 승자가 받들 승자이기 때문에 왕명을 받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더는 조선시대 때 승정원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승정원은 자리를 잡는데 승선을 못 잡으면 안 된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번에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고려의 귀족 정치의 특징이 바로 이 도병마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에 간쟁을 통해서 왕의 잘잘못을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이건 대간제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간제도는 이름을 대성제도라고도 부르는데, 이 대간 할 때 대자가 이게 어사대 대자고, 그 다음에 간관이 바로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서문화성의 낭사, 잘 알려지면 사랑한다고 속삭인다, 이렇게 얘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대간제도, 이 내용이 바로 이 3번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언론 활동을 통해서 고관의 활동을 제약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3번의 대간제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을 찾아보면 이거는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궁구하고 기묘한 계획은 지를 통달한다. 싸움마다 이겨 공임이 높으니까 족한 줄 알면 이제 돌아가라, 이런 내용이죠. 이 시가 바로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수장 우중문 시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총 4차례 침범을 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를 침범하게 되는 이 4차례 침범 중에서 2차 침범, 그러니까 양제가 쳐들어오는 첫 번째 침범이었던 이 문제 1차 침입과 양제가 쳐들어왔던 2차 침입, 그래서 이 2차 침입 때 우중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 장군 보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을지문덕의 심리전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바로 3번,
이 수나라가 침입한 4번의 침입 중에 두 번째 사건인데 우중문을 을지문덕이 청천강, 이 청천강은 상류 지역이 죽일 듯이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해서 이름을 살수라고 하고, 북한 지역에서도 다오지 두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청천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바로 이 살수대적과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 이게 바로 광개토 대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400년에 있었던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내물왕을 도와서 그렇게 해서 가야 세력과 백제 세력, 외 세력을 무찌른다.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라의 영일만과 중령 일대로부터 해서 백제 아산만과 남양만을 연결하는 성까지 국경을 확장했다. 요 표현이 바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장수왕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주면 요거는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8번 문제를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니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면서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12배를 배상한다. 이런 얘기 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 사조목이라고 하는 부여의 법이 지금 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마가우가 저가구가 그 다음에 대사자 사자, 이 마가우가 저가구가를 가져서 사출도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지는 내용은 바로 부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12배에 대한 어떤 배상 시스템, 이런 것들은 바로 고구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주면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9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한 뒤에 점차 이제 사대부는 혁명파 사대부와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 이렇게 좀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혁명파 사대부가 나중에 조선 건국할 때 급진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 이 세력이 나중에 고려왕조 유지하자고 해서 조선에는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사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 급진 세력들이 국가 관청에서 학문을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관학파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공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훈구파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도 역시 잘 출제가 되니까 한번 개념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해 보니까 성리학 이외 사상과 학문을 배격했죠. 그럼 요거는 바로 이 온건파, 다른 말로 나중에 뒤에 가면 사림들의 성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주적인 사관을 가지고 단군을 중요시 여기는 거는 역시 요거는 훈구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군을 중요시 여기는 쪽이 바로 훈구 세력이고, 그 다음에 기자라고 하는 인물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또 틀렸네요. 2번도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고 그 다음에 왕도 정치를 추구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붕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사림끼리 나중에 동인과 서인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를 이걸 붕당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가와 나가 대립되는 게 나중에 사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화가 있고 난 다음에 뒤에 나중에 뒤에 붕당이 나온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화 그 다음에 나중에 붕당 이렇게 이어지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화는 훈구와 사림, 그래서 훈구가 사림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림이 화를 입었다. 이게 바로 사화고요. 붕당은 정당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림끼리 나눠지는 선조 때부터 나타나는 형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3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20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삼국사기, 김부식이 나타낸 삼국사기에서 이제 상대,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하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의 얘기, 그 다음 세 번째 선덕왕부터 경순왕 때까지의 내용을 구분한다라고 할 때,
중대 때 분위기는 왕권이 아주 강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때는 무열왕부터 해서 해공왕까지 가다가 중간에 신문왕이 왕권이 제일 강한 이 유스펠펄 킹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요때가 왕권이 제일 강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이 집사부의 시중, 그러니까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이 집사부의 시중의 기능은 상당히 강화가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육두품은 전제 왕권과 결탁을 해서 왕권을 뒷받침을 했다.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육두품은 주로 학문과 종교 쪽의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노급이 부활이 되는 거는, 요거는 경덕왕 때 부활이 되면서 점점 이제 왕권이 약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제 왕권이 그래서 점점 동료되다가 해공왕이 암살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 농민은 토지를 잃고 초적이 되거나 노비가 되어서 나중에 뒤에 이제 진성 여왕 때가 되면은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치면 이제 경상도 지역이라고 하면 경주 더하기 상주, 그래서 상주를 사벌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벌주에서 아주 큰 반란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하는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 요거와 함께 빨간색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패션 감각 좋은 적고적의 난, 요런 것들이 바로 진성여왕 때 반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보면 이 4번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하대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는데, 스티븐스라고 하는 이 인물, 스티븐스는 외국인 고문을 배치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 스티븐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로 이 메가타와 함께 1904년에 1차 협약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럴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8월 달 와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1904년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에 임명하는 차관 정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요거는 1907년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중에 통감에 의해 가지고 선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07년에 있었던 이 한일 신협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1904년에 군사 전략상 필요 지점에 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1904년 2월 달에 있었던 럴전쟁 터지고 다음에 바로 나오는 한일 의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 대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승인받았다. 이 내용이 1905년도에 7월 달에 있었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찾아보면 1904년도부터 해서 1910년까지의 그런 큰 흐름은 사건마다 연결고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1904년부터 해서 1910년까지는 순서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좀 찾아보면은, 자, 제일 먼저 1904년도 얘기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 중에 디귿이 제일 먼저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은 1904년 안에서도 이제 8월 달이니까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내용이 바로 앞에 통감만 보시면 을사늑약으로 가겠지만 뒤에 차관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건 1907년 한일 신협약 내용이 되겠고요. 이 리을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니은이 네 번째 내용이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디귿, 기억, 리을, 니은 이런 순으로 가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때 이 중상학파 얘기가 좀 나오면서 북학의라고 하는 책이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박제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약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약용은 중농학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제가는 중상학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와나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양반전과 호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두 가지는 박지원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박지원은 바로 이 중상학파긴 하지만 이 박제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 이 내용이 나오는 책이 바로 박제가의 북학의니까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여전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거 여전론 그 다음에 정전론 이러한 토지와 관계된 내용들 그래서 이름을 여전론의 여자와 정전의 정자 그래서 이름을 여정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은 요게 정약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출신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크게 4명 있는데 그중에 3명 정도를 좀 잡으면 이덕무라든지 그 다음에 박제가라든지 그 다음에 유득공 요런 인물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도 박제가 내용이니까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주면 요거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세 문제 정리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사만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던 재정 분리 사회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사만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의 왕이 사만 전체를 영도하고 주도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벼농사를 발달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읍군삼로라고 하는 개념은 읍삼 이렇게 기억 좀 하면 힘이 읍삼 요거는 특징이 바로 옥저하고 동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옥저 동해고 그러면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정확하게 나눠줄 때 신지와 견지 그 다음에 불해와 읍차 이렇게 이름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치 지배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정치 그 다음에 종교 나눌 때 천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소도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나눠졌으니까 요거를 재정을 제사와 정치를 분리했다라고 해서 재정 분리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장룡령을 혁파하고 훈련 도감을 정상화시켜서 이를 장악했다. 이 내용은 1801년에 순조 때 훈련 도감이 장룡령으로 인해서 장룡령은 요거는 정조가 만들었던 그런 왕의 친위 부대였는데요. 이거를 없애면서 다시 훈련 도감을 정상화시켰다. 이거는 순조 때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영조의 완로는 해결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 해결한 건 아니라 이건 미봉책에 좀 그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규장각을 육성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거는 정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살림을 우대하면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런 내용이 표현이 나오는 거는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겠죠. 살림이 제야에 있으면서 중앙정계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세력인데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조전랑의 권한, 이조전랑이 삼사를 조각할 수 있는 삼사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인데 이 세력을 결국 약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좀 찾아보면 올바른 것은 답은 그래서 2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임진왜란이 국내외에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일본군의 방화로 인해서 수많은 문화재가 손실을 입게 된다. 불국사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 사고 이런 것들이
소실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토지대장과 호적이 없어서 국가적인 궁핍해져서 나중에 광해군이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한다고 상당히 좀 고생이 많았다. 그죠? 3번에 일본에서는 패전 후에 전국 시대로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시대라고 하는 이 분열을 결국 통일하는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정세가 변했다.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들이 후금이 되죠. 그 후금이 뒤에 가서 나중에 청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는 게 나중에 1627년에 있었던 정묘호란이 되고, 청이 쳐들어오게 되는 게 1636년에 병자호란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나중에 국내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보면 요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우리가 문제를 25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이 전근대사 내용과 근현사 내용 둘로 이렇게 좀 구분한다라고 할 때, 정근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치사를 좀 눈여겨 많이 봐주시면 좀 좋겠고요. 구현대사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실 때 크게 세 부류, 앞에 있는 근대사와 두 번째 있는 일제강점기, 세 번째 현대사를 조금 이제 큰 각도에서 이제 틀을 좀 잡는 내용을 잘 해주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두 문제가 공군 핵심 역량 요게 나오니까 요것도 같이 좀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가 지도를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